안녕하세요. 김 작가십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소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경상도 땅으로 뻗어내려와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 그곳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은 며칠째 계속된 장마로 인해 마치 거대한 수렁 속에 잠긴 듯했다. 하늘은 잿빛 잉크를 풀어놓은 듯 낮게 내려앉아 마을을 압사시킬 듯 짓눌렀고 산등성이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계곡을 타고 내려와 마을의 생명줄인 논밭을 유린하고 있었다. 29의 산에 한도윤은 그 지옥 같은 빗줄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 놓인 논두렁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허물어져 있었다. 도윤은 미친 듯이 흙을 긁어모아 터진 볼을 막으려 애썼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으로 일군 밭대기가 고작 이물 몇 줄기에 사라지게 둘 순 없다. 도윤의 손톱은 이미 닳아 문드러져 피가 배어 나왔고 손바닥의 굳은 살 사이로는 날카로운 돌멩이가 박혀 통증이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픔보다 공포가 더 컸다. 이 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고 조상에 대한 불효였으며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자란 도윤이라 불렀다. 남들이 한 번에 계산할 숫자를 손가락을 꼽아가며 한나절을 고민하고 교활한 마름의 비웃음 섞인 명령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였다. 하지만 그 어수룩함 뒤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고집이 있었다. 부지런함 하나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겠다는 그 고집이 지금 그를 흙탕물 속에서 버티게 하고 있었다. 제발 좀 멈춰라. 이 빌어먹을 하늘아.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던 그때 저 멀리 안개 낀 논길 사이로 보랏빛 우산 하나가 유유히 나타났다.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이는 지주 박흥수의 마름 팔봉이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도윤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덫에 걸린 토끼를 보듯 잔인한 눈빛이었다. 어이, 도윤이, 그만하고 나오게. 하늘이 내리는 벌을 사람이 무슨 수로 막겠나? 자네 꼴을 보게. 사람인가, 진흙 귀신인가? 도윤은 빗물을 닦아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팔복나리, 제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마을 장정 한 명만이라도 보내주시면 이 보만 막으면. 도와달라? 허허, 이 사람아. 지금 내 놈 밭대기가 문제가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빌려간 약값, 그리고 작년 흉년에 내일 모레 굶어 죽겠다며 빌린 곡식 이자가 올해로 5가마가 더 붙었네. 여기 문서를 보게. 팔봉이 내민 것은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쌓인 누런 문서였다. 도윤의 눈앞에 펼쳐진 까만 글자들은 마치 그를 잡아먹으려는 진의 떼처럼 보였다. 그를 모르는 도윤에게 그것은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다. 5가마라니요. 날이 작년에도 소 한 마리 값을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보시다시피 장마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입에 풀칠할 곡식도 없단 말입니다. 이놈아, 문서에 내 놈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법도대로 하자는 것이야. 자, 여기 다시 도장을 찍게. 그래야 다음 달까지 기한을 늘려줄 테니. 싫으면 당장 이 진흙탕에서 나가 관하로 끌려가든지. 도윤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찍으면 평생 노예가 되고 찍지 않으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외통수. 팔봉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파고들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꺼냈다.
자신의 무지가 죄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 예감을 뒷받침할 지식이 없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비굴한 굴종의 대답뿐이었다. 예, 찍겠습니다. 제발, 집만은 뺏지 말아 주십시오. 팔봉이 침을 뱉으며 사라진 뒤 도윤은 쏟아지는 빗물 속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손가락 틈으로 흐르는 것은 빗물인가 아니면 그의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인가.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거친 장마는 그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대지를 삼키고 있었다. 장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다. 수마가 훑고 지나간 논밭은 흉측한 몰골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그보다 더 흉흉해졌다. 마을 이방 최치원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도윤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연기 너머로 보이는 도윤의 집을 훑어보았다. 석가래는 비틀려 있었고 지붕의 집들은 사가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도윤은 멍한 눈으로 최치원을 보았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제 입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방 어르신 보시다시피 제 꼴이 이렇습니다. 네 집 귀한 딸을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불러들인단 말입니까? 최치원은 혀를 차며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네, 이대로는 정말 죽어. 집안에 사람 온기가 있어야 복도 머무는 법이야. 혼처를 하나 알아봤네. 서시댁 은채라고 하나? 그 처자도 참 기구해. 일찍이 부모 여의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하듯 구박대기로 컸지. 벌써 혼사가 3번이나 엎어졌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둔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지만 자네 같은 심성이라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겠나? 도윤은 서은채라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넉나간 여편네라고 불렀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고 누가 욕을 해도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본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모자란 놈이라 불리지 않던가. 며칠 뒤 두 사람의 맞선 자리가 마련되었다. 낡은 정자 아래 앉은 은채는 빛바랜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옷깃은 칼날처럼 빳빳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정말 소문대로 말이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 끝으로 치맛자락만 매만질 뿐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묘한 정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지능이 낮아 생기는 멍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채 깊은 동굴 속에 숨어버린 자의 침묵에 가까웠다. 이 여인도 나만큼이나 세상이 무서운 모양이구나. 도윤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네, 형편이 보시다시피 비참하오. 가진 것이라곤 이 썩어가는 집과 갚아도 줄지 않는 빚뿐이요. 내 옆에 오면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소? 은채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도윤은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은채에게도 도윤은 마지막 피난처였다. 자신을 똑똑한 요물이라 부르며 지식을 저주하던 친척들의 매질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녀는 도윤의 거친 손과 정직한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욕망을 느꼈다. 두 어리석은 영혼이 만나 지옥이 배가 될 것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렇게 기묘하고도 처절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혼례는 비참할 정도로 소박했다. 빌려온 멍석 위에 올린 것은
거친 보리밥 2그릇과 소금기 가득한 산나물 뿐이었다. 이웃들이 비웃음을 섞어 던진 축하 몇 마디가 지나가고 사방이 고요해진 한밤중 신방의 등잔불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낡은 문틀만 바라보았다. 아내를 맞이했으나 기쁨보다는 미안함과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날이 정적을 깬 것은 뜻밖에도 둔하다던 은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죄송하지만 나리께서 가지고 계신 빈 문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의아해하며 나무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종이 뭉치를 건넸다. 글도 모르는 당신이 이걸 봐서 무엇하겠소? 이건 내 목을 죄는 밧줄 같은 것이니 보지 않는 게 좋소? 그러나 은채는 등잔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고 문서를 펼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매처럼 변했다.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손가락이 장부의 줄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미간에 깊은 고랑이 패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보이지 않는 주판을 놓기 시작했다. 나리,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 했소? 그게 무슨 소리요? 은채는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박흥수의 기만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기를 보십시오. 3년 전 약값으로 빌린 곡식이 10가마라 적혀 있지만 이자, 계산은 이미 그전 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달 갚아나간 수량이 여기 이 구석에 작게 적힌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리께서 글과 숫자에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 갚아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개미지옥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도윤은 눈앞의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낮에 보았던 그 멍청한 처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당신, 그를 아는 것이오? 은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숫자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다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숨기고 살았지요. 나리,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쓰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법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가 단순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은채의 손에 들린 낡은 빈 문서가 등잔불 아래서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후 은채의 철저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 장터에서 은채는 완벽하게 어리숙한 여인으로 돌아갔다. 상인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눈앞에서 쌀 몇 톱을 떼먹거나 거스름 돈을 덜 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은채는 바보처럼 해해 웃으며 고맙구먼유라고 인사했다. 박흥수의 마른 팔봉은 그런 은채를 보며 도윤이 놈이 제 짝을 제대로 만났다며 가래침을 뱉고 낄낄거렸다. 하지만 밤이 되어 사방의 눈이 사라지면 은채는 등잔 아래 앉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낮에 장터에서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복기했다. 쌀 한 말의 시세, 소금의 무게, 그리고 지준의 창고로 들어가는 가마니의 수. 그녀는 낮에 본 것들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었다가 밤에 낡은 종이 조각에 남김없이 기록했다. 날이 오늘 마른 팔봉이 지주 몰래 쌀 2가마를 빼돌려 주막집 과부에게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쥐가 먹어 없어진 것으로 적어두었더군요. 도윤은 경악했다. 그걸 당신이 어찌 안단 말이오? 그들의 눈빛과 발걸음만 봐도 압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항상 말이 많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요. 은채는 기록하며 덧붙였다. 우리가 살 길은 박흥수의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가 나리를 핍박하는 근거인 그 가짜 장부들을 무너뜨릴 진짜 장부를 제가 만들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모습에서 장군과 같은 위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모자란 사내가 아니어야 했다. 아내가 지켜주는 이 소중한 지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맹세했다. 그는 은채가 건네준 작은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밤새도록 아내의 손가락 끝을 따라 글자를 익혔다. 조선의 어두운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도윤의 집 마당에는 불청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지주인 박흥수가 직접 걸음을 한 것이다. 그는 평소 마른 팔봉을 앞세워 실무를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도윤의 밭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직접 등판했다. 박흥수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 뒤에는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팔봉과 몽둥이를 든 하인 둘이 버티고 있었다. 도윤아, 자네도 알다시피 내 성미가 그리 급하지 않네만 올해는 나도 사정이 여의치 않네. 자네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자네가 그동안 야금야금 빌려간 곡식들. 이제는 도저히 기다려줄 수가 없구먼. 도윤은 방 안에서 은채와 함께 있다가 황급히 신발을 꿰차고 나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박흥수는 품 안에서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도윤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그를 평생 가난의 쇠사슬에 묶어놓았던 빈 문서였다. 이자 계산을 해보니 이제는 자네가 가진 그 조그만 밭대기를 다 내놓아도 모자랄 지경이야. 하지만 내가 자네 사정을 봐서 오늘 그 밭을 내게 넘긴다는 문서에 인장을 찍으면 남은 빚은 깨끗이 탕감해주겠네. 어때? 이 정도면 지주로서 큰 자비를 베푸는 것 아닌가? 박흥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궈 물려준 유산이었고 은채와 함께 꾸려갈 유일한 희망의 터전이었다. 예전의 도윤이었다면 겁에 질려 나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며 바닥을 기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어젯밤 은채가 조용히 읊어주던 숫자들이 맴돌았다. 나리, 저들이 말하는 이자는 허상입니다. 저 숫자는 나리를 죽이기 위해 조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흥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평생 모자란 놈이라 불리던 사내가 난생 처음으로 권력자에게 보낸 저항의 눈빛이었다. 나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일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집사람과 상의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박흥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 듯 눈을 가늘게 떴고 옆에 서 있던 팔봉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놈이 미쳤나? 아내라니? 저 멍청한 은채 말인가? 글자 한자 모르는 계집과 무슨 상의를 한단 말이냐? 제 집사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결코 굽히지 않았다. 한 집안의 가솔입니다. 이 땅은 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박흥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도윤의 기계에 놀랐다기보다 감히 가축 정도로 여겼던 소장농이 자신에게 대꾸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좋다. 사흘을 주마. 사흘 뒤에도 인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때는 관아의 힘을 빌려 내 놈을 끌어낼 것이다. 그때는 밥뿐만 아니라
내놈 목숨줄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박흥수가 침을 뱉고 돌아가자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은채가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작았지만 그 어떤 거목보다 단단하게 도윤을 지탱해 주었다. 잘하셨습니다, 나리.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부가 나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조선의 가혹한 신분제와 수탈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농부와 버려진 여인의 처절한 반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의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박흥수는 도윤의 상의가 단순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도윤의 배후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관아의 현감에게 뇌물을 찔러 넣어 선수를 쳤다. 도윤은 밭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주를 모함하고 관습을 어지럽혔다는 해괴한 죄목으로 관아에 압송되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도윤의 목에 칼을 씌우던 순간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혀를 찼다. 쯧쯧, 모자란 놈이 가만히나 있지 감히 지주 나리한테 대들다니 제명을 재촉하는구먼.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걱정 속에서 도윤은 끌려갔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관아 마당은 한 번 들어가면 시체가 되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곁에는 은채가 있었다. 그녀는 포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도윤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품속에는 낡은 천으로 감싼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그녀가 밤을 지새우며 작성한 진실의 기록이었다. 관아 마당에 엎드려진 도윤은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몸을 떨었다. 현감 이도원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보좌에 앉아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박흥수와 결탁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동시에 학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박흥수는 현감의 옆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도윤을 가리켰다. 사또, 저놈은 제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잊지도 않은 장부 조작을 운운하며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오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현감이 도윤에게 물었다. 네 이놈, 너는 글도 모르는 처지의 지주가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거짓으로 양반을 모함한 죄는 곤장 100대로도 모자라다. 도윤은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관아 마당 뒤편에서 은채가 당당히 걸어 나왔다. 사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아전들이 여인의 출현에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으나 현감은 흥미로운 듯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내가 그 둔하다는 서시댁 여인이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은채는 현감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린 뒤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저는 글을 아옵니다. 그리고 숫자를 아옵니다. 여기 박흥수 나리가 제출한 빈문서와 제가 지난 1년간 마을 장터와 곡식 창고에서 직접 대조하여 작성한 실제 거래 장부를 비교해 주십시오. 은채의 목소리는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흥수가 빌려준 곡식의 양을 어떻게 부풀렸는지, 이자가 어떤 식으로 법도를 어기고 복리로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마른 팔봉이 지주 몰래 빼돌린 물량을 어떻게 도윤의 빚으로 전가했는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흥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 요망한 계집이 무슨 헛소리를. 사또, 저 장부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현감 이도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은채가 내민 장부를 건네받아 훑어보았다. 그 장부에는 단순한 숫자가 적힌 것이 아니었다. 날짜별 날씨, 곡식의 시세,
운반된 수레의 바퀴 자국수까지 기록된 완벽한 데이터였다. 현감은 은채의 천재적인 계산 능력에 경악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둔한 척하며 이런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 것이다.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박흥수에게 돌아왔다.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관아 마당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가진 거대한 힘을 목격했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롭고 방패보다 단단한 지식의 힘이었다. 관아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은채가 조목조목 짚어내는 숫자의 함정들은 박흥수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멍청하다고 손가락질받던 여인이 조선 최고의 관리 앞에서도 당당히 논리를 펼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은채는 박흥수의 마른 팔봉을 지목했다. 팔봉날이 작년 7월 보름에 지주나리의 창고에서 나간 쌀 10가마니 중 도윤나리에게 전달된 것은 오직 7가마니였습니다. 나머지 3가마니는 나리께서 장터 김신의 주막 뒤편에 숨기셨지요. 여기 그 증인도 와 있습니다. 은채의 말에 장터의 상인 한 명이 겁에 질린 채 앞으로 나왔다. 평소 박흥수의 권력이 무서워 입을 닫았던 이들이 은채의 당당함에 용기를 얻은 것이다. 맞소, 사또. 저도 그때 팔봉이가 쌀 가마니를 돌리는 것을 보았소. 여기저기서 증언들이 터져나왔다. 내 빚도 이상했소. 나도 저가짜 저울에 속았소. 박흥수는 당황하여 현감의 눈치를 살폈으나 이도원 현감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그는 은채의 장부와 관아의 기록을 대조했다. 은채의 기록은 관아의 장부보다 훨씬 정교했다. 조선시대 조세 제도인 대동법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듯한 그녀의 계산법은 현감을 감탄케 했다. 현감은 판결봉을 들었다. 박흥수는 들어라. 너는 양민의 무지를 이용해 고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장부를 조작하여 관습법을 어겼다. 또한 마른 팔봉은 지주를 속이고 횡령을 일삼았으니 이는 명백한 중죄다. 박흥수는 자리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거만했던 지주의 권위는 단 한 권의 장부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현감은 이어서 도윤을 바라보았다. 한도윤, 너의 빚은 무효임을 선포한다. 또한 박흥수는 그동안 부당하게 갈취한 곡식의 배를 도윤과 마을 사람들에게 배상하라. 그리고 현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채를 보았다. 이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 장부는 관아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향후 조세 행정의 본보기로 삼겠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세상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옆에 선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은채는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다. 모자란 도윤이와 둔한 은채가 일궈낸 기적은 조선팔도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현감 이도원의 판결봉이 3번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히 재판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윤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박혀있던 거대한 대못이 빠져나가는 소리였고 박흥수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박흥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관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한 비단 도포는 진흙탕에 젖어 걸레보다도 추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인장을 찍는 가축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무시했던 그 가축의 곁에는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진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박흥수의 목을 죄는 형리가 되었다. 나리,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의 곁에서 속삭였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흙을 파고 돌을 치우느라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손톱이 문드러진 손. 그 손으로 쓴 빈 문서들이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아니, 오히려 박흥수가 도윤에게 그간 갈취한 곡식의 2배를 내놓아야 한다는 판결문으로 변했다. 도윤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은 시원하기보다 오히려 아팠다. 너무 오래 억눌려 왔기에 자유라는 감각조차 통증으로 다가온 것이다. 마당 한편에서 팔봉이 아전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끝까지 억울합니다. 저 계집이 귀신에 홀린 것입니다. 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이들이 앞다투어 침을 뱉었다. 인간의 본성이란 이토록 차갑고도 명확했다. 강자가 무너질 때 비로소 약자들은 자신들이 뺏겼던 목소리를 되찾는 법이었다. 현감 이도원은 자리를 뜨기 전 도윤과 은채를 따로 불러 세웠다. 자네들은 오늘 단순히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네.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과 싸워 이긴 것이지. 특히 부인, 그대의 그 장부는 내가 한양의 형조 판석께도 알릴 것이네. 숫자가 힘이 되는 세상을 그대가 보여주었어. 도윤은 현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관아 문을 나설 때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평소보다 보폭을 크게 내디뎠다.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이 사라지자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를 모자란 놈이라 부르던 이들이 하나둘 나와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경외심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 허물어져 가던 오막살이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처럼 보였다. 재판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다. 도윤은 여전히 새벽같이 밭으로 나갔고 은채는 집안일을 돌봤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은채를 둔한 처자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밤마다 문을 두드렸다. 도윤이 아니 선생. 우리 집도 작년에 빌린 돈 계산이 좀 이상한데 한 번만 봐줄 수 있겠소? 처음에는 1명이었다. 그 다음은 2명, 나중에는 마을 전체가 은채의 집 앞에 줄을 섰다. 은채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남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에서 정리되는 숫자는 마을의 새로운 법이 되었다. 그녀는 글과 숫자를 모르는 농부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지 차근차근 가르쳤다. 도윤도 변했다. 그는 이제 밭일이 끝나면 은채 옆에 앉아 글을 배웠다. 기역, 니은. 서툴게 써내려가는 그의 손등 위로 은채의 하얀 손이 겹쳐졌다. 날이 숫자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산천 초목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 숫자에도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를 아는 자는 결코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은채의 가르침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도윤은 아내의 과거를 짐작해 보았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나고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세월. 그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아내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박흥수에게서 돌려받은 곡식으로
가장 좋은 종이와 먹을 샀다. 이건 당신 것이오. 이제 숨어서 적지 마시오. 당당하게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남기시오. 은채는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온 평생의 상처가 남편의 소박한 선물 하나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마을의 풍경도 달라졌다. 지주의 횡포에 숨죽이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장부를 대조하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가난은 여전했으나 그 가난 속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자존감이 싹트고 있었다. 은채는 장터 어귀에 작은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 어찌 그런 지혜를 숨기고 살았소?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빙긋 웃으며 답했다. 두려움은 때로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도윤뿐이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결실이 온 산천을 금빛으로 물들인 저녁이었다. 도윤과 은채는 재판의 발단이 되었던 그 논두렁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 논두렁은 무너지지 않도록 돌로 단단히 보강되어 있었고 황금빛 뼈 이삭들이 고개를 숙인 채 풍요를 노래하고 있었다. 은채야. 도윤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보고 운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논바닥에 쓰러져 흙이 되었을 거다. 은채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아닙니다, 나리. 저를 깨운 것은 나리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숫자는 머리로 계산하지만 그 숫자를 지키는 힘은 나리 같은 정직한 가슴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건드렸다. 발치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누군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정성껏 가꾼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비바람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 서수로를 피워냈다. 은채는 그 들꽃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것, 눈에 띄지 않아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 것. 나리, 우리도 저 들꽃처럼 살아요. 화려한 목단이나 고고한 연꽃은 아니더라도 이 땅의 흙을 지키며 우리만의 계절을 살아가요. 도윤은 은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조선이라는 가혹한 시대를 건너가는 두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숫자는 그들의 방패였고 사랑은 그들의 길이었다.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흥수의 수탈이 사라진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도윤과 은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내일은 추수를 시작해야 하니 일찍 쉬어야지요. 도윤이 일어서며 은채를 부축했다. 은채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나 밭고랑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고 도윤의 등판은 그 어떤 지주의 대궐보다 넓고 든든했다. 들꽃 같은 아내와 그 꽃을 지키는 정직한 사내. 그들의 사랑은 경상도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매해 장마가 지나간 뒤 피어나는 들꽃 향기 속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